이승만은 1875년 양력 3월 26일 항해도 평성군 마산면에서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6살이라는 나이에 천자문을 모두 외울 정도로 똑똑했지만 13살부터 응시했던 과거 시험에서는 매번 떨어졌고 19살이 되던 해에는 갑오개혁으로 인해 과거 제도가 사라지고 말아 그의 앞날이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였던 신긍우, 신흐무 형제가 찾아와 미국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에 설립한 배제학당에 입학을 권유했습니다. 유교 사상에 물들었던 이승만은 거절했지만 새로운 희망의 출구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1895년 결국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배워 6개월 만에 마스터하고 영어 선생님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어를 마스터했다는 것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우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종의 망할 외교 방식으로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승만은 자신이 직접 창간하거나 투고한 매일신문, 대국신문 등을 통해 고종 황제의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급진 개혁파 박영후와 함께 고종 폐위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 채 1899년 1월 9일 이승만은 체포되고 맙니다. 그는 탈옥을 시도했으나 다시 붙잡혀 끔찍한 고문을 받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건네준 성경을 읽으며 기독교인이 되었고 극심한 고통 중에도 성경을 읽으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옥중에서 40여 명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선교사들의 석방 노력을 통해 종신령에서부터 3차례 감형 특사를 받고 5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끝에 1904년 8월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을 나왔을 때는 누가 조선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었던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고 친미 개화파였던 민영황과 한규설은 미국의 조선 독립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영어 실력자였던 이승만을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미국에 보낼 계획을 세우는데요. 1905년 7월 일본 총리 가스라와 미국 육군 장관 테프트가 미국은 러일 전쟁 이후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데 동의한다라는 일명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어버려 실패하고 맙니다. 대한제국은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지만 이승만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과정 2년, 하버드 대학교 석사과정 1년,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2년을 거치고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얻으며 조국을 살리기 위한 힘을 키웁니다. 이승만은 일본보다 더 강한 서양의 힘을 빌려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읽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곧 이 소식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평화롭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들은 이들을 때리고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며 무섭게 진압했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 내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주신 분들 덕분에 세계의 한국 사람들은 독립을 원한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곳곳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1919년 9월 상해통합 임시정부로 합쳐지면서 이승만이 임시 대통령이 됩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부터 일본이 조선, 만주, 중국을 차례로 차지하고 마침내는 미국과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것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1931년 안주사변이 일어나고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났으며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승만은 이것이 현실이 되기도 전에 미리 예고했는데 그 책이 바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날 때쯤인 1943년 11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카이로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선전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 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 한국을 자유-독립국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지도자들이 모여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회담으로 이어졌는데 일본은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미국은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죠.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38선을 중심으로 분할되어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미국은 소련과 합의하여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려 했지만 이승만은 대한민국은 반공 국가여야 하며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즉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기 원했던 미국은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김구, 김기식 등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공산주의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 좌우합작에 찬성하고 있었기에 더욱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이 아니라 남한만이라도 공산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지상낙원이라고 말하는 공산주의의 실체는 국민들을 굶겨 죽이는 체제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공산국가는 평등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많이 일하는 사람이나 적게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보상을 줍니다. 이런 체제 때문에 누구나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 하여 국가의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계속 반공을 주장하자 북한이 만든 당인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들은 이승만에게 총을 쏘거나 자택에 폭탄을 설치하는 등 여러 차례 암살을 시도했고, 이를 비롯해 소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는 등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이를 보고 당황한 미국은 친공에서 반공 정책으로 바뀌고, 적극적인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뀌었습니다. 1946년 12월 이승만은 한반도 정부 수립 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닌 유엔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미 소련의 계획에 따라 공산국가가 되기 위해 헌법까지 만들며 공산주의 국가의 실현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이라도 선거할 것을 결정했고, 남한은 최초로 50자유 총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루어진 50자유 총선거를 통해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고 제1대 국회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초대 국회의장을 맡게 되고 1948년 7월 1일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180표의 찬성을 얻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은 건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롭게 탄생한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와는 달리 양반과 상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걸음마 단계였던 대한민국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나라 안팎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국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로당의 주도로 50자유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제주 4.3 사건, 순천 반란 사건 등 계속해서 무장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 유명하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폭동의 주동자로 체포된 홍민표라는 사람이 자신을 담당했던 오제도 검사가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공산주의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민표의 설득과 정부의 권고로 남로당에서 전향한 사람이 무려 33만 명에 달하면서 남한의 공산당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하고자 했던 이유 첫째, 반공체제 구축. 공산주의에서는 개인의 땅을 무료로 빼앗아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를 하고 국가가 소유. 이승만의 토지개혁 정책은 지주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 후 개인이 소유. 사람들은 개인의 소유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더욱 매력적이었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 수립. 불평등한 신분차별을 없애고 평등과 자유를 주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셋째, 산업화의 기반. 땅 주인들이 땅을 판 돈으로 공장을 만들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승만은 상놈이나 여자들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교육 혜택을 주고자 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11년 6개월 동안 2만여 명을 미국에 보냈고, 그 인재들 가운데에는 훗날 대통령이 될 군인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1946년 6월 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본 미국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받고 막대한 군사력을 지원받아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 남침하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일 만에 국군의 절반가량인 4만 4천여 명이 죽고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미국 참전 결정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덕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전속 부관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전속 부관은 잠든 메가더 장군을 깨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이 한 사람씩 죽어나갈 터이니 장군을 잘 재우시오 라고 화를 냈고 전속 부관은 깜짝 놀라 메가더 장군을 깨웠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어서 한국을 구하라며 무섭게 항의했고 메가더는 즉시 전투기 10대, 곡사포 36문, 바주카포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1952년 아직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4년이라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던 간선제 방식에서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는 직선제로 바꾸는 제1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개헌을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것으로 낙인 찍었지만 역사의 한 사건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시기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면 미국은 얼렁뚱땅 휴전을 선포하고 한반도를 떠날 것이고 북한은 또다시 남침하여 공산화를 시도할 것이 보였기 때문에 쉽게 물러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6.25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국민들은 그에게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을 택했고 휴전협정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포로 교환 절차가 남았습니다. 교환의 국제 원칙은 어디서 싸우고 잡혔더라도 휴전 이후에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맛본 북한군 포로들이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 반공포로 들이 무려 3만 명이나 되었죠.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 군이라면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반동 분재로 몰려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 동족 청년 3만여 명을 억지로 보내서 모두 학살당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인권 국가이자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할 짓이냐 라며 따졌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무시했지만 이승만은 미국의 큰 코를 다치게 만듭니다. 반공포로들은 곳곳에 수용되어 미군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동족 3만여 명을 구출하되 미군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명령한 후 헌병대를 보냈습니다. 헌병들은 총을 들고 있는 미군에게 다가가 굿모닝하고 기분 좋게 인사했고 삼엄했던 경계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 악수하는 척하면서 오초매에 감춰둔 고춧가루를 꺼내 미군 얼굴에다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때 포로들을 탈출시켰죠.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탈출시킨 반공포로가 약 7만 2천여 명이나 되었고 결국 아이젠하워는 꼬리를 내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 체결 조건으로 3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첫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미군을 최전방에 배치하여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24개의 길목을 지키고 북한의 공격은 미군에게 가해진 것으로 간주하여 싸운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한국이 잘 살도록 돕는 것. 당시 한국은 농사짓는 기술밖에 몰랐지만 이 조항을 맺은 이후 미국으로부터 건축, 화학, 석유, 전자 등 수많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셋째, 미군의 원조를 받아내는 것.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외교력 덕분에 지금까지도 미국의 보호를 받고 공산화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54년 7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창한 영어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미국인들에게 감사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암담한 처지에 놓여있을 때 자식을, 남편을, 그리고 형제를 기꺼이 보내주신 것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공군이 존재하는 한 세계 평화는 없습니다. 한국군이 단독 격퇴할 테니 미국은 멀리서 공해군 지원만 해주십시오. 또다시 미국 청년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말입니다. 이 연설은 미국인을 열광시켰고 40분 동안 33만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밤대를 무릅쓰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그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한 발 먼저 등대를 세우고 본부대를 주둔시켰죠. 일본은 이를 이승만 라인이라 부르며 없앨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미국까지 이승만을 비난했지만 그는 오히려 하늘 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평화선으로 불렀습니다. 1954년 2차 개헌은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조항이었는데요. 개헌안은 국회의원 3분의 2인 136표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는데 딱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유당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치는 135.333명인데 사람은 소수점 이하까지 셀 수 없으니 4.4.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하여 근사치 정수인 135명이면 통과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결국 종신 집권이 가능한 길을 열었습니다. 왜 독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만이 공산주의와 맞서고 우리나라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주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 대부분 경제 조항들도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실현할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자리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60년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승만이 단독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부통령이 되느냐로 몰렸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 임기 중 연로하여 사망했을 때 야당 후보인 장면이 부통령일 경우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자유당은 다급해졌습니다. 3월 15일 선거 당일 결국 자유당은 투표함을 바꾸거나 고무신을 공짜로 나누어주며 자유당 부통령을 찍으라고 요구하는 등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맙니다. 때문에 선거 당일에만 10여 명이 죽고 60여 명이 다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지만 주변 강요들의 은폐로 이승만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앞에서는 학생들이 평화롭고 정당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자유당 내의 정치 깡패들이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람들이 하야하라는 얘기를 듣고 순순히 내어주려고 한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똑똑히 알아야겠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또 거짓 정보를 줍니다. 4월 21일이 돼서야 이기붕 일당은 사실대로 말하고 전원 사표를 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부상자들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 내가 맞을 총알을 너희가 맞았구나. 학생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손을 잡았고 병원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사람들은 학생의 피해 보답하자며 이승만의 하야를 촉구했고 이승만은 한 명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하야를 택했습니다. 퇴임 후 각국 나라에서 위로 편지를 받았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나를 위로하는 편지는 안 받겠소.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 부정을 보고 걸기하는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 이런 날을 평생 기다렸기 때문이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이화장으로 옮겨가려는데 나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 관용차를 탈 수 없다. 걸어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측근들은 그를 억지로 차에 태워 이동했습니다. 이승만이 거처를 옮긴 뒤 국민들은 이화장 담벼락에 만수무강 하소서, 할아버지 만세 등 벽보를 써붙였습니다.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던 이승만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한 뒤 프란체스카 여사의 설득으로 하와이에 갔습니다. 공항에서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건국 대통령이자 12년 동안 권력을 잡았던 사람의 짐이라는 게 검소하다 못해 초라했습니다. 이승만과 프란체스카의 옷, 평생 썼던 고물타자기, 마지막으로 먹던 약과 점심 도시락이 끝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도 한국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이발비, 식료품 빚까지 철저하게 아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빨리 고국에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귀국을 준비했고 1962년 3월 17일 그토록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뒤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와이 총영사가 찾아와 귀국하시는 것을 조금 연기해 주십시오 라고 전했고 잠시 침묵을 지키던 이승만은 모든 사람들은 나라에서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해. 그렇지만 내게 남은 일은 우리나라에 가서 죽는 것밖에
수밖에 없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은 더욱 급속도로 나빠졌고 얼마 후 뇌출혈 증상까지 나타나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고 의식을 되찾을 수는 있었지만 손과 발은 마비 상태가 됐고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3년간의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1965년 7월 9일 고국을 무척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죽기 전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죽어서야 귀국을 승낙받고 수십만의 국민이 나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환송했습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고국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못 맞춰 싸웠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